러시아와 야합한 북한의 허무맹랑한 망상을 깨뜨릴 전략자산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악의 축인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은 ICBM을 연달아 발사하며 한국과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테스트 비행을 공개한 신형 폭격기가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면 북한에 대한 도발 억지력은 지금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실전 배치를 준비하는 신무기는 한층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B-2 폭격기의 3분의 1에 불과한 가격으로 주목을 받는 B-21 전략 폭격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이 순차적으로 최대 100대 B-21 폭격기를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는 사실인데요. 이 정도 규모의 전략 폭격기가 배치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조종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일시에 쓸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전력입니다. B-2 폭격기 한 대만 출격해도 지하 벙커로 숨기 바쁘다는 북한의 김씨 정권 입장에서 100대 B-21 폭격기는 말 그대로 저승사자 같은 존재처럼 느껴질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B-21 레이더 개발에 돌입한 이후부터 대한민국이 폭격기를 보유할 단 하나의 방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를 설명하기 위해선 B-2 스피릿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스텔스 폭격기라는 전대미문의 개념을 처음으로 현실에 적용한 게 B-2 스피릿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숨길 생각조차 없었던 초도 비행 영상을 분석해보면 B-21의 크기는 전폭 40m 내외로 추정됩니다. 52.4m에 달했던 B-2보다 약 10m 이상 작아진 건데요. 또 B-2가 전장 21m에 육박했던 반면 B-21은 16m 내외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초도 비행 당시 편대를 이룬 F-16과 길이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폭격기의 크기는 대체로 폭장량과 연관이 깊습니다. 엔진의 힘만 충분하다면 기체가 클수록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B-21의 폭장량이 8톤 수준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B-2 자체도 폭장량이 18톤에 불과했는데 이보다 크기가 줄어들었으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범용성 측면은 B-21이 훨씬 높습니다. B-21은 B-2에서 적용했던 두 개의 내부 무장창에 더해 좌우로 하나씩 보조 무장창이 확인됩니다. 이 보조 무장창에 공대공 미사일이나 스텔스 드론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6세대기 개념을 통해 증명된 AI 기반 무인기 윙맨을 운용하거나 공대지, 공대공 작전을 모두 수행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전략 폭격기의 전통적인 역할인 핵무기 투발뿐만 아니라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수준의 전투지휘부터 요격기 임무까지 모두 수행하는 셈입니다. B-21기가 폭격기 편대를 대체하는 건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 보조무장창에 SIAW 차세대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IAW는 접근 금지, 거부 환경, 예컨대 탄도미사일 발사대나 레이더 기지, 위성방해 시스템, 전자전장비 등 포가치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미사일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SIAW를 극비리에 개발하면서 동시에 유일하게 스텔스기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성능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왔는데요. 극초음속에 가까운 속도의 스텔스 미사일이지만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할 만큼 사거리가 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SIAW는 크기 때문에 F-22 랩터 내부 무장창으론 운용이 불가능해 사실상 F-35를 제외하고는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B-21이라면 이 새로운 공대지 미사일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B-21은 B-2보다 폭장량이 낮아졌음에도 고성능 최첨단 무장을 탑재함으로써 그 간극을 줄인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미사일의 위력이 B-2를 생산했던 1987년에서 2000년대보다 올라간 것도 한몫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사거리만 2500km 이상인 초장거리 핵탑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AGM-181 LRSO를 운용할 수만 있으면 더 이상 폭장량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데요. 이 AGM-181 LRSO를 운용할 수 있는 게 B-51을 제외하곤 B-21 레이더뿐입니다. 더군다나 B-21은 B-2 스피릿에 탑재되었던 GF118 엔진 대신 PNW PW9000이 탑재되었습니다. 해당 엔진은 연료 소모율을 대폭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덕에 B-21의 작전 범위 역시 상당히 향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40m에 달하는 폭격기를
고작 지름 4.1cm의 골프공 수준으로 보이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스텔스 능력이 더해지면 현존하는 어떤 방공 레이더도 B-21을 포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쯤이면 왜 미국이 B-21을 개발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B2 스피릿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 폭격기를 개발한 게 미국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전에 중국과 H-20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의 H-20에 대한 대응으로 B-21 개발을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B-21이 B2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면 H-20은 B2의 열합판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준 전술기 개발 능력, 부족한 스텔스 성능, 러시아 폭격기를 뒤로 빼돌려 문의만 받고 운용했던 사례 등을 살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H-20의 스텔스 기술은 1980년대에 B2에 적용되었던 구식 기술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미공군 신속능력 개발팀의 첩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미공군과 노스럽 그루먼을 해킹해 B2 관련 자료를 빼돌린 건 맞지만 스텔스 특수 재질마저 그대로 카피한 바람에 현대의 방공 레이더로 모두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중국이 의도적으로 노출한 H-20 사진 속 동체의 돌출부 때문에 잘해줘봐야 제니10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스텔스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도군의 레이더의 추적을 허용하면서 스텔스 성능을 의심받는 바로 제니10에서 크기를 키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H-20의 최대적 제중량은 약 45톤에 육박하지만 정작 핵무기 탑재 수준은 약 10톤 내외, 그것도 재래식 폭탄 투하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1950년대 개발된 H-6와 외형상의 차이만 있을 뿐 성능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이미 2021년부터 H-10 이미지를 유출하고 있지만 정작 초도 비행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성능에 자신이 없다는 방증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H-20의 등장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능과 관련 없는 전략 폭격기라는 딱 하나의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폭격기 개발 기술이 미국에 비해 최소 10년은 뒤처져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기술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건 경계할 만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국방비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액수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차이납니다. 여기에 중국의 땅덩어리만큼이나 무서운 물량 공세가 더해진다면 H-20 역시 붕어빵 찍어내듯 대량 생산 체제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은 2023년 초 Y-20형 수송기를 개량한 공중급 유기를 공개했는데요. 이를 가정하면 H-20으로 괌이나 하와이까지 직접 폭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전략 폭격기는 정밀유도 무기의 발전으로 그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훌륭한 전략 요소입니다. 위치를 파악할 수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되는 ICBM이나 SLBM과 다르게 직접적인 무력 시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전쟁 상황에서도 전략 폭격기가 투입되어 내부 무장창을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폭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적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핵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를 무시한다는 전략은 있을 수 없는데요. 물론 이는 전략 폭격기가 적진 깊숙이 침투했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가정된 경우지만 반대로 말해 그것만 가능하다면 수십 톤의 폭탄을 쏟아붓는 전략 폭격기의 위력은 ICBM이나 SLBM 이상입니다.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비원비랜서를 전진 배치하며 간접적으로 전쟁 의사를 표현하는 미국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도 전략 폭격기를 보유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핵투발을 떠나 강대국의 군사적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뿐입니다. 일례로 중국이 H-20을 공개하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건 미국이 아니라 인도였습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고 자체적인 중립 노선을 걷고 있는 군사강국이죠.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 비슷한 면이 많은데요. 인도가 진짜 걱정했던 건 H-20의 성능보다 앞서 말한 전략성입니다. 실제로 인도는 H-20 직후 전략 폭격기 도입 검토를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지난 2022년 러시아로부터 Tu-160 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이 무기를 들면 이쪽도 최소한 같은 무기를 들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폭격기를 보유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폭격기를 도입해봐야 운용할 무장이 없다는 겁니다.
2022년 국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장사정 포갱도와 미사일 포대를 폭격하기 위한 우리 공군의 합동정밀 직격탄 비축량은 31분 기준치 대비해서 불과 35%, 61분에 대비하면 고작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열흘 안에 비축 물량이 모두 소진된다는 뜻입니다. 미사일별로 구분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레이저 통합 직격탄은 31분 대비 21%에 불과했고 지하시설을 정밀 폭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유도탄 GBU-24 페이보-A3는 31분 대비 42%, GBU-38도 31분 대비 48%에 머물러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좋다는 AGM-65 매버릭 46%, 활강유도 폭탄 GBU-39 역시 69%에 그쳐서 비축량이 기준치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물론 공군은 유사시 30일이면 북한의 탄도탄은 모두 바닥난다는 전제 아래 31분을 기준으로 잡고 물자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축 물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다고 할 수도 없는데요. 비축 물량은 경제적 부담과 탄약 노후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공대지 정밀유도탄의 경우 표적 개발 고도화로 대폭 늘어난 타격 목표물에 비해 탄약 확보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군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미사일은 부족하다고 무작정 수입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를테면 공대지 미사일이나 항공폭탄에는 반드시 전파고도계라는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고속 비행 상태에서 고도 데이터를 확보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전파고도계는 사거리 300km 이상의 유도무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이른바 핵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대상입니다. 돈만 있다고 무작정 살 수 있는 게 아닌 셈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국산화입니다. 만약 국내 기술로 공대지 무장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비축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잉여 물량을 계산해 폭격기를 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효용성을 논하는 건 그 후에도 충분한데요. 대한민국 폭격기 보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6일 폭격기형 수송기 영상입니다. C-130은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한 군용 수송기로 이제는 현대전쟁사를 상징하는 무기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5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에서 군용과 민간용으로 활발히 운용될 만큼 긴 역사와 활용도를 지녔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 낡은 수송기가 폭격기의 기능까지 수행할 전망입니다. 최근 C-130은 단순한 수송기를 넘어 새로운 무기 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해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변신한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군사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56년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C-130은 곧바로 미 공군에 인도되었고 다양한 전투 및 전술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C-130은 특히 강력한 내구성과 안정성으로 전 세계에서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군용 항공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B-52 U2와 같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항공기 중에서도 그 장수성 면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신규 모델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B-52와 같은 기체들이 더 이상 신규 제작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인데요. 한국 또한 이 C-130 수송기를 오랫동안 운용해온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C-130H, MC-130H, C-130H-30, C-130J-30을 각 4대씩 총 16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술 수송과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는 특수전 사양으로 개조되어 작전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 공군은 래피드 드래곤을 발표함으로써 C-130의 전술적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2023년 10월 MC-130J 특수전 수송기가 노르웨이 해상공에서 AGM-158B 재즈미알 순항미사일이 담긴 컨테이너를 투하하는 장면은 세계 군사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팔레트화된 무기 시스템을 통해 수송기가 공중에서 다량의 순항미사일을 투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수송기는 단순한 물자 운송을 넘어 무장형 폭격기로 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일개 수송기가 기존의 폭격기나 전투기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특히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에 대한 대한미사일 공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역에서 미 공군이나 해군 항공기지에서 미사일 팔레트를 실은 수송기가 이륙하여 중국 해군 함정에 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다양한 모델의 C-130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래피드 드래곤과 같은 팔레트화 무기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수송기들이 전술적 유연성을 획득하게 되면 단순한 병력과 물자 수송을 넘어 대한민국도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위한 플랫폼을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긴장 상태에서 북한의 해군 함정을 타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C-130은 여러 베리에이션과 개량을 통해 그 유연성과 다재다능함을 입증했습니다. 대표적인 개량형으로는 화력 지원기인 AC-130, 전자전용이 C-130, 공중급유기인 KC-130, 기상 관측용 WC-130 등이 있는데요. 특히 AC-130은 베트남 전쟁 당시부터 운용된 바 있으며 105mm 포를 탑재한 건십으로 적에게 강력한 화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해병대는 KC-130J를 활용한 하베스트 호크 시스템을 통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핀 미사일을 추가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은 이와 같은 대규모 개조 없이도 수송기가 대규모 무장 플랫폼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입니다. 별도의 기체 개조 없이도 수송기에 팔레트만 실으면 즉시 순항 미사일 발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운용 비용과 시간 절감 면에서도 크게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한국처럼 다양한 작전을 소화해야 하는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C-130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수송기를 넘어 무장화된 폭격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래피드 드래곤과 같은 최신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C-130은 새로운 차원의 군사적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러한 최신 기술을 도입해 자국의 군사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C-130은 과거와 현재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 가치가 계속될 것입니다.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은 수송기를 폭격기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전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무기체계인데요. 한국이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전술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우위가 크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잠재적 해상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C-130을 활용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한반도 방어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이러한 최신 무기 시스템의 도입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지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서의 C-130과 같은 수송기의 활용은 전략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별도의 기체 개조 없이 팔레트형 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만으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시 수송기들이 물자나 병력을 운송하는 임무에서 즉각적으로 전술적 타격 임무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은 단일 수송기로도 대규모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C-130 수송기는 최대 12발의 AGM-158B 제즈미알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C-17 같은 대형 수송기는 최대 45발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의 폭격기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한 번에 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단일 임무에서 막대한 화력 투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전략적 적인 북한에 대한 대규모 타격 작전이나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의 해군 전력을 억제하는 데 강력한 전술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략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폭격 임무를 주로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도입하면 수송기로도 전략 폭격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미국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자체적으로 대규모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기존 수송기에서 무장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별도의 대규모 개조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팔레트형 무기 시스템만 추가로 장착하면 되기 때문에 폭격기를 새로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또한 수송기의 본래 임무인 물자 수송이나 병력 이동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필요시 미사일 발사 임무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 또한 극대화됩니다. 한국이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도입하면 북한이나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특히 북한과의 긴장 상태에서 한국은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전환한 수송기를 통해 북한의 핵심 군사 시설이나 해상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 옵션을 다양화하고 적대 세력에게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군과 함께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활용한 다국적 연합작전이 가능해지면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은 한국군의 기존 전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수송기 기반의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을 통해 대규모 화력투사 및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한국이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이나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무엇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전략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6일 타우러스 발사 영상입니다. 원조격의 KEPD 350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미사일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범유럽 미사일 제조 회사인 MBDA의 독일 지부와 스웨덴 사부가 공동 출자로 만든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 제작한 미사일인데요. 2016년 대한민국이 공대지유도탄 1차 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북한 방공망의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 지역에서 발사해 북한의 주요 전략 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스텔스 기술 적용으로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기에 언제든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 밖에서 적 도발 원점과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용 위치 정보 시스템을 장착해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데요. 타우러스의 정식 명칭 KEPD가 운동에너지 관통 및 파괴 미사일을 뜻하는 것으로 두께 3에서 6m의 철근 콘크리트는 가볍게 관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 발로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물량전을 펼친다면 벙커버스터의 연속 폭발로 인한 포갑으로 김정은을 위시한 북수뇌부는 모두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163km로 경기도에서 발사하면 약 10분 안에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까지 배달이 가능하며 15분이면 북한 전역의 비밀 지하 기지를 폭격할 수가 있습니다. 전술했듯 타우러스는 2016년 전력화됐고 약 260발이 도입됐는데요.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직후에 처음 사용된 이후엔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북수뇌부가 두려워하는 무기인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은 타우러스의 개량형인 타우러스2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에서 만든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직접 업그레이드한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수출권까지 보유할 전망입니다. 이는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국내 방산업체 간의 MOU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대한민국은 타우러스2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관련 기술의 이전까지도 계약에 포함해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타우러스 시스템즈 한국 지사장은 공식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대한민국의 파트너와 함께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3년이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자신하는 한편 우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기술을 기꺼이 대한민국과 공유할 것이다라며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타우러스2가 국내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의해 자체 생산될 것이라고 추가로 언급하는 등 이미 타우러스4가 한국 시장에 사활을 걸었음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무장 시장은 사실상 보잉,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고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만큼은 유럽, 미국 국산 무장 가리지 않고 폭넓은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자체적인 수요 조사와 마케팅에 따라 대한민국이라는 블루오션의 미래를 걸어보기로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타우러스사의 지난 수십 년간의 개발 경험을 살려서
비해서 더 낮은 개발 비용으로 단기간에 타우러스2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자체 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의 개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개발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타우러스 미사일은 500km의 사거리로 북한의 견고한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갖춘 미사일이었습니다. 지하로 관통에 들어가면서 공간인지 신관을 통해 탄두를 폭발시켜야 할 지점을 자동으로 계산하는데요. 이 덕에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의 사정권 밖에서 발사해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의 지하 목표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개량전의 타우러스도 전투기와 파일럿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무기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타우러스에는 압도적인 성능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중량입니다. 기본 무게가 1.4톤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 공군에서 보유한 전투기 중에서 F-15K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타우러스2는 사거리가 300km로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램제트 덕티드 로켓 방식을 채택하면서 최대마 2.5의 속도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엔진은 2023년 초 이미 완성된 상태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중모드 탐색기를 개발해서 탑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중모드 탐색기는 마이크로파 센서와 적외선 영상 센서를 동시에 내장하고 있어서 공대함 타격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선 주파수와 열영상뿐만 아니라 전자광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되기 때문인데요. 임무에 따라서 탄두와 탐색기를 자유자재로 교체하며 지상 목표물은 물론 해상 목표물까지 폭넓은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우러스2는 상당한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FA-50의 탑재가 가능한 수준인데요. 타우러스2가 소형화에 성공하면서 FA-50의 탑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벙커버스터 라인업으로 물량의 타우러스와 소형화된 타우러스2 그리고 파괴력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현무 시리즈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최종 활용 목표는 결국 적의 벙커를 날려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메인 벙커는 지하 100m에 건설된 평양 지하철역에서 다시 200m를 더 파고 내려간 위치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깊이의 벙커라면 흙과 암벽 강화 콘크리트가 폭발의 충격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폭탄 등으로는 파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정밀 유도무기 타격에 대비해 휴전선과 평양 인근을 비롯해 북한 전역의 지하기지와 동굴진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전국토가 요새화되어 있어 주로 단단한 화강암지대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 수백 발이면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지만 대한민국은 좀 더 확실한 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강력 벙커버스터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게 다름 아닌 현무5입니다. 무려 8에서 9톤에 육박하는 현무5의 탄두 중량은 현존하는 미사일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입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를 제외한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위력으로 현무5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비핵 국가 중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경우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30에서 45도 이내의 정상각도보다 훨씬 높은 고각으로 발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무5는 최근 발사 실험에서 350km의 거리를 비행해 제주도에 위치한 해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현무5는 무려 마하 10에서 12에 달하는 엄청난 하강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CEP가 고작 3m 이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기본 사거리는 약 600km로 이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두겠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 경우 위력은 줄어들겠지만 지상의 목표물 타격에 한해서는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는데요. 물론 아무리 파괴력을 운운해봐야 핵미사일만 못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차피 핵무기는 우리가 보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최대 핵보유국 러시아도 맘대로 쓸 수 없는 물건입니다. 더구나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쓰기엔 북한 전역을 포함한 우리의 영토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김정은조차도 핵무기보다 현무를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김정은 제거에 최적화된 벙커버스터이기 때문입니다.
현무5의 관통력은 철근 콘크리트 기준 100m, 일반 대지의 경우 무려 300에서 400m에 육박합니다. 이건 감탄을 넘어 거의 경이로울 수준의 위력인데요. 단적으로 일반적인 전술 핵무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의 깊이는 50m가 채 되지 않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정한 핵 피격 시 대피 요령에 따르면 4, 5층 건물 깊이인 지하 15m 아래로만 내려가도 핵 폭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현무5의 관통력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제 타우러스라는 카드까지 뽑아든 대한민국의 김정은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권 유지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김정은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